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중독이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두 개의 뇌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심연이 존재합니다. 왼쪽의 뇌는 가끔 술 한 잔의 즐거움을 누리거나 기분 좋은 무언가를 경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뇌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시작된 갈망은 그것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가두고 있는 중독의 뇌입니다. 중독은 단순히 약물이나 알코올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실험해봤을 법한 보편적인 인간의 고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멈출 수 없는 강박,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좀처럼 끊어내지 못하는 부정적인 습관의 반복입니다. 밤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또다시 무의미한 스크롤링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인스턴트 음식이나 카페인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며칠도 못 가 다시 그것들을 찾고 있는 자신에게 실망한 적은요? 머리로는 이것이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나의 일부, 나의 뇌는 왜 그것을 이토록 갈망하는 것일까요? 이성과 욕망 사이의 이 기이한 단절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대 뇌과학은 중독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중독성 물질들은 우리 뇌의 보상회로, 특히 측좌액이라 불리는 부분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와 쾌락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죠. 이 도파민의 홍수는 우리의 모든 주의를 그 물질에만 고정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재설계됩니다. 판단, 자기통제,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이 기능은 약화되고 뇌는 마치 해킹당한 컴퓨터처럼 오직 그 물질을 갈망하고 추구하도록 프로그램됩니다. 처음 한 잔의 술, 처음 한 번의 경험은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더 이상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뇌라는 심리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설명은 어떻게 중독이 작동하는지는 알려주지만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토록 정교하게 설계된 우리의 뇌가 왜 스스로를 파괴하는 덫을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을 만나야 합니다. 칼 융은 프로이트의 제자였지만 인간 정신의 더 깊은 차원, 즉 영적인 영역에 주목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간 인물입니다. 그는 중독을 겪는 사람들이 단순히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 즉 깊은 연결감과 삶의 의미, 충만함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릇된 방법으로 그것을 약물이나 중독적인 행위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창시자인 빌 윌슨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근원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라틴어로 알코올은 스피리투스입니다. 이 단어는 가장 숭고한 종교적 체험을 의미하는 단어인 동시에 가장 타락한 독약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융에게 있어 중독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영혼의 갈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 역시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첫 단계로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 안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지?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되뇌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내 안의 낯선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그 모습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기억, 그저 까맣게 잊고 싶은 내면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싶은 나의 일부. 칼 융은 바로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억압된 모든 것들의 총체입니다. 사회와 문화, 가족, 종교로부터 나쁜 것이라고 규정된 욕망,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들이 모여 형성됩니다. 특히 조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분노나 질투, 슬픔과 같은 감정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억누르도록 교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억압된 부분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어두운 창고에 쌓여 그림자를 더욱 짙고 거대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림자를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하게 저항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중독은 바로 이 억압된 그림자가 고개를 들 때 발생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트라우마를 직면하는 대신 중독성 물질이나 행위를 통해 그 감각을 마비시키고 다시 억누르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중독 상태에 빠진 사람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는 나, 즉 자아가 한 행동이 아니라 그동안 외면하고 억압해왔던 그림자가 주도권을 잡고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중독으로 인한 거짓말, 절도, 관계 파괴와 같은 행동들은 더 큰 수치심을 낳고 이 수치스러운 모습 역시 그림자의 일부가 되어 더욱 깊이 억압됩니다. 중독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경멸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해지고 그 커져가는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약물과 자극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역설적이게도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하고 그것 또한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끌어안는 그림자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나 판단 없이 내 안의 분노, 시기, 슬픔을 포함한 모든 조각들을 온전히 소유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는 파괴적인 잠재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그림자 안에 황금 그림자라 불리는 긍정적인 가능성 또한 잠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억압한 것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미처 발현되지 못한 재능, 창의성, 열정과 같은 귀한 보물들이 어두운 특성들과 함께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에서 그림자를 용감하게 마주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없던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예술, 봉사 등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그림자 작업이 주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독의 여정을 한 편의 신화적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 신화, 종교 속에서 보편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의 원형,
즉 아키타입이 우리 각자의 무의식 속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독자의 삶은 이 원형들의 서사를 따라 전개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그는 소외감을 느끼는 고아이거나 세상에 반항하는 반항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혹은 기존 질서에 저항하기 위해 금지된 물질에 손을 댑니다. 점차 중독이 깊어지면서 그는 트릭스터, 즉 교활한 사기꾼의 원형을 드러냅니다. 딱 한 잔만 하는 건 괜찮아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여가며 자신의 현실을 조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잠시나마 결과를 교묘히 피하고 위기를 모면하며 자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의 삶은 혼돈에 빠져듭니다. 이때 그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림자 원형 혹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괴자의 모습이 됩니다. 관계는 무너지고 건강은 쇠약해지며 직장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결국 그는 흔히 말하는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과 슬픔, 완전한 무력감에 빠진 이 순간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원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열립니다.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현자 케이론처럼 자신의 깊은 상처를 통해 타인을 치유하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원형입니다. 실제로 중독에서 회복한 많은 사람들이 상담사나 후원자가 되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원형의 힘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융은 이를 개성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개성화란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그림자 등 내면의 모든 대립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분열되지 않은 온전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평생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융은 보았습니다. 중독은 바로 이 개성화 과정의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중독은 진실을 추구하는 대신 안락함과 도피를 추구하고 내면의 삶을 마주하는 대신 억압하며 의미와 자기인식을 따르는 대신 강박에 이끌려 결국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중독이 주는 일시적인 쾌감과 안정감은 마치 온전함을 찾은 듯한 착각, 즉 가짜 온전함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내면 탐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따라서 융의 관점에서 회복이란 단순히 약물을 끊는 행위를 넘어 멈춰버린 개성화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기 인식을 통해 온전함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칼 융의 이론들은 매우 깊은 통찰을 주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시성이라는 개념은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동시성이란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를 꿈에서 본 바로 다음날 아침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특정 차종을 사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온 세상에 그차만 보이는 것 같은 경험입니다. 융은 자신의 환자 사례를 통해 동시성의 대표적인 예를 설명합니다. 한 지적인 여성이 치료에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꿈에서 황금풍뎅이 장식을 선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순간 창문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융이 창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황금풍뎅이와 아주 흡사한 풍뎅이 부치가 있었습니다. 융은 그 벌레를 잡아 환자에게 건넸고 이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그녀의 저항은 무너지고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확증 편향, 즉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려는 경향으로 설명합니다. 차를 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 차가 더 눈에 잘 띄게 된 것일 뿐 실제로 차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의 과학적 원인이 아니라 개인이 그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단순한 우연일지라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하고 있던 사람에게 나타난 의미심장한 사건은 회복을 향한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자신에게 치유의 길로 나아가라고 속삭이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융이 활동했던 시대가 20세기 초중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의학과 약물,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이 발전하기 이전이었죠. 그의 이론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이나 초월적인 경험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그림자를 탐구하는 것만큼이나 운동이나 명상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 역시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융의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중독을 도덕적 실패가 아닌 의미를 찾아 헤매는 영혼의 깊은 고통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비난하거나 교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했습니다. 그의 언어를 통해 우리는 우리 모두가 내면의 깊은 상처를 직면하기 두려워하며 그 고통을 가리기 위해 무언가에 기대려 한다는 보편적인 진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꼭 약물이나 알코올이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중독적인 도피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통해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을 더 쉽게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하고 흩어진 내면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이전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혹은 주변의 누군가로 인해 함께 아파하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회복은 가능하며 그 길의 끝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눈부신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중독이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두 개의 뇌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심연이 존재합니다. 왼쪽의 뇌는 가끔 술 한 잔의 즐거움을 누리거나 기분 좋은 무언가를 경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뇌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시작된 갈망은 그것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가두고 있는 중독의 뇌입니다. 중독은 단순히 약물이나 알코올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씨름해봤을 법한 보편적인 인간의 고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멈출 수 없는 강박,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좀처럼 끊어내지 못하는 부정적인 습관의 반복입니다. 밤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또다시 무의미한 스크롤링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인스턴트 음식이나 카페인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며칠도 못 가 다시 그것들을 찾고 있는 자신에게 실망한 적은요? 머리로는 이것이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나의 일부, 나의 뇌는 왜 그것을 이토록 갈망하는 것일까요? 이성과 욕망 사이의 이 기이한 단절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대 뇌과학은 중독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중독성 물질들은 우리 뇌의 보상회로, 특히 측좌액이라 불리는 부분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와 쾌락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죠. 이 도파민의 홍수는 우리의 모든 주의를 그 물질에만 고정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재설계됩니다. 판단, 자기통제,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의 기능은 약화되고 뇌는 마치 해킹당한 컴퓨터처럼 오직 그 물질을 갈망하고 추구하도록 프로그램됩니다. 처음 한 잔의 술, 처음 한 번의 경험은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더 이상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뇌라는 심리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설명은 어떻게 중독이 작동하는지는 알려주지만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토록 정교하게 설계된 우리의 뇌가 왜 스스로를 파괴하는 덫을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을 만나야 합니다. 칼 융은 프로이트의 제자였지만 인간 정신의 더 깊은 차원, 즉 영적인 영역에 주목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간 인물입니다. 그는 중독을 겪는 사람들이 단순히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 즉 깊은 연결감과 삶의 의미, 충만함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릇된 방법으로 그것을 약물이나 중독적인 행위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창시자인 빌 윌슨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근원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라틴어로 알코올은 스피리투스입니다. 이 단어는 가장 숭고한 종교적 체험을 의미하는 단어인 동시에 가장 타락한 독약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융에게 있어 중독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영혼의 갈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 역시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첫 단계로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 안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지?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되뇌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내 안의 낯선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그 모습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기억, 그저 까맣게 잊고 싶은 내면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싶은 나의 일부. 칼 융은 바로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억압된 모든 것들의 총체입니다. 사회와 문화, 가족, 종교로부터 나쁜 것이라고 규정된 욕망,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들이 모여 형성됩니다. 특히 조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분노나 질투, 슬픔과 같은 감정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억누르도록 교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억압된 부분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어두운 창고에 쌓여 그림자를 더욱 짙고 거대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림자를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하게 저항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중독은 바로 이 억압된 그림자가 고개를 들 때 발생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트라우마를 직면하는 대신 중독성 물질이나 행위를 통해 그 감각을 마비시키고 다시 억누르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중독 상태에 빠진 사람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는 나, 즉 자아가 한 행동이 아니라 그동안 외면하고 억압해왔던 그림자가 주도권을 잡고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중독으로 인한 거짓말, 절도, 관계 파괴와 같은 행동들은 더 큰 수치심을 낳고 이 수치스러운 모습 역시 그림자의 일부가 되어 더욱 깊이 억압됩니다. 중독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경멸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해지고 그 커져가는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약물과 자극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역설적이게도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하고 그것 또한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끌어안는 그림자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나 판단 없이 내 안의 분노, 시기, 슬픔을 포함한 모든 조각들을 온전히 소유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는 파괴적인 잠재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그림자 안에 황금 그림자라 불리는 긍정적인 가능성 또한 잠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억압한 것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미처 발현되지 못한 재능, 창의성, 열정과 같은 귀한 보물들이 어두운 특성들과 함께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에서 그림자를 용감하게 마주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없던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예술, 봉사 등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그림자 작업이 주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독의 여정을 한 편의 신화적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 신화, 종교 속에서 보편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의 원형, 즉 아키타입이 우리 각자의 무의식 속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독자의 삶은 이 원형들의 서사를 따라 전개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그는 소외감을 느끼는 고아이거나 세상에 반항하는 반항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혹은 기존 질서에 저항하기 위해 금지된 물질에 손을 댑니다. 점차 중독이 깊어지면서 그는 트릭스터, 즉 교활한 사기꾼의 원형을 드러냅니다. 딱 한 잔만 하는 건 괜찮아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여가며 자신의 현실을 조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잠시나마 결과를 교묘히 피하고 위기를 모면하며 자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의 삶은 혼돈에 빠져듭니다. 이때 그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림자 원형 혹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괴자의 모습이 됩니다. 관계는 무너지고 건강은 쇠약해지며 직장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결국 그는 흔히 말하는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과 슬픔, 완전한 무력감에 빠진 이 순간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원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열립니다.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현자 케이론처럼 자신의 깊은 상처를 통해 타인을 치유하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원형입니다. 실제로 중독에서 회복한 많은 사람들이 상담사나 후원자가 되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원형의 힘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융은 이를 개성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개성화란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그림자 등 내면의 모든 대립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분열되지 않은 온전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평생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융은 보았습니다. 중독은 바로 이 개성화 과정의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중독은 진실을 추구하는 대신 안락함과 도피를 추구하고 내면의 삶을 마주하는 대신 억압하며 의미와 자기인식을 따르는 대신 강박에 이끌려 결국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중독이 주는 일시적인 쾌감과 안정감은 마치 온전함을 찾은 듯한 착각, 즉 가짜 온전함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내면 탐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따라서 융의 관점에서 회복이란 단순히 약물을 끊는 행위를 넘어 멈춰버린 개성화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기 인식을 통해 온전함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칼 융의 이론들은 매우 깊은 통찰을 주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시성이라는 개념은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동시성이란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를 꿈에서 본 바로 다음날 아침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특정 차종을 사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온 세상에 그 차만 보이는 것 같은 경험입니다. 융은 자신의 환자 사례를 통해 동시성의 대표적인 예를 설명합니다. 한 지적인 여성이 치료에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꿈에서 황금풍뎅이 장식을 선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순간 창문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융이 창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황금풍뎅이와 아주 흡사한 풍뎅이 부치가 있었습니다. 융은 그 벌레를 잡아 환자에게 건넸고 이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그녀의 저항은 무너지고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확증 편향, 즉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려는 경향으로 설명합니다. 차를 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 차가 더 눈에 잘 띄게 된 것일 뿐 실제로 차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의 과학적 원인이 아니라 개인이 그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단순한 우연일지라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하고 있던 사람에게 나타난 의미심장한 사건은 회복을 향한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자신에게 치유의 길로 나아가라고 속삭이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융이 활동했던 시대가 20세기 초중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의학과 약물,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이 발전하기 이전이었죠. 그의 이론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이나 초월적인 경험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그림자를 탐구하는 것만큼이나 운동이나 명상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 역시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 융의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중독을 도덕적 실패가 아닌 의미를 찾아 헤매는 영혼의 깊은 고통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비난하거나 교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했습니다. 그의 언어를 통해 우리는 우리 모두가 내면의 깊은 상처를 직면하기 두려워하며 그 고통을 가리기 위해 무언가에 기대려 한다는 보편적인 진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꼭 약물이나 알코올이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중독적인 도피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통해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을 더 쉽게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하고 흩어진 내면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이전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혹은 주변의 누군가로 인해 함께 아파하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회복은 가능하며 그 길의 끝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눈부신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중독이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2개의 뇌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심연이 존재합니다. 왼쪽의 뇌는 가끔 술 한 잔의 즐거움을 누리거나 기분 좋은 무언가를 경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뇌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시작된 갈망은 그것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가두고 있는 중독의 뇌입니다. 중독은 단순히 약물이나 알코올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씨름해봤을 법한 보편적인 인간의 고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멈출 수 없는 강박,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좀처럼 끊어내지 못하는 부정적인 습관의 반복입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또다시 무의미한 스크롤링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인스턴트 음식이나 카페인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며칠도 못 가 다시 그것들을 찾고 있는 자신에게 실망한 적은요? 머리로는 이것이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나의 일부, 나의 뇌는 왜 그것을 이토록 갈망하는 것일까요? 이성과 욕망 사이의 이 기이한 단절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대 뇌과학은 중독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중독성 물질들은 우리 뇌의 보상회로, 특히 측좌액이라 불리는 부분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와 쾌락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죠. 이 도파민의 홍수는 우리의 모든 주의를 그 물질에만 고정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재설계됩니다. 판단, 자기통제,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이 기능은 약화되고 뇌는 마치 해킹당한 컴퓨터처럼 오직 그 물질을 갈망하고 추구하도록 프로그램됩니다. 처음 한 잔의 술, 처음 한 번의 경험은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더 이상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뇌라는 심리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설명은 어떻게 중독이 작동하는지는 알려주지만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토록 정교하게 설계된 우리의 뇌가 왜 스스로를 파괴하는 덫을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을 만나야 합니다.
칼 융은 프로이트의 제자였지만 인간 정신의 더 깊은 차원, 즉 영적인 영역에 주목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간 인물입니다. 그는 중독을 겪는 사람들이 단순히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 즉 깊은 연결감과 삶의 의미, 충만함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릇된 방법으로 그것을 약물이나 중독적인 행위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창시자인 빌 윌슨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근원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라틴어로 알코올은 스피리투스입니다. 이 단어는 가장 숭고한 종교적 체험을 의미하는 단어인 동시에 가장 타락한 독약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융에게 있어 중독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영혼의 갈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 역시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첫 단계로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 안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지?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되뇌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내 안의 낯선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그 모습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기억, 그저 까맣게 잊고 싶은 내면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싶은 나의 일부. 칼 융은 바로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억압된 모든 것들의 총체입니다. 사회와 문화, 가족, 종교로부터 나쁜 것이라고 규정된 욕망,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들이 모여 형성됩니다. 특히 조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분노나 질투, 슬픔과 같은 감정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억누르도록 교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억압된 부분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어두운 창고에 쌓여 그림자를 더욱 짙고 거대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림자를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하게 저항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중독은 바로 이 억압된 그림자가 고개를 들 때 발생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트라우마를 직면하는 대신 중독성 물질이나 행위를 통해 그 감각을 마비시키고 다시 억누르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중독 상태에 빠진 사람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는 나, 즉 자아가 한 행동이 아니라 그동안 외면하고 억압해왔던 그림자가 주도권을 잡고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중독으로 인한 거짓말, 절도, 관계 파괴와 같은 행동들은 더 큰 수치심을 낳고 이 수치스러운 모습 역시 그림자의 일부가 되어 더욱 깊이 억압됩니다. 중독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경멸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해지고 그 커져가는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약물과 자극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역설적이게도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하고 그것 또한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끌어안는 그림자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나 판단 없이 내 안의 분노, 시기, 슬픔을 포함한 모든 조각들을 온전히 소유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는 파괴적인 잠재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그림자 안에 황금 그림자라 불리는 긍정적인 가능성 또한 잠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억압한 것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미처 발현되지 못한 재능, 창의성, 열정과 같은 귀한 보물들이
어두운 특성들과 함께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에서 그림자를 용감하게 마주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없던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예술, 봉사 등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그림자 작업이 주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독의 여정을 한 편의 신화적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 신화, 종교 속에서 보편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의 원형, 즉 아키타입이 우리 각자의 무의식 속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독자의 삶은 이 원형들의 서사를 따라 전개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그는 소외감을 느끼는 고아이거나 세상에 반항하는 반항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혹은 기존 질서에 저항하기 위해 금지된 물질에 손을 댑니다. 점차 중독이 깊어지면서 그는 트릭스터, 즉 교활한 사기꾼의 원형을 드러냅니다. 딱 한 잔만 하는 건 괜찮아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여가며 자신의 현실을 조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잠시나마 결과를 교묘히 피하고 위기를 모면하며 자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의 삶은 혼돈에 빠져듭니다. 이때 그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림자 원형 혹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괴자의 모습이 됩니다. 관계는 무너지고 건강은 쇠약해지며 직장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결국 그는 흔히 말하는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과 슬픔, 완전한 무력감에 빠진 이 순간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원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열립니다.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현자 케이론처럼 자신의 깊은 상처를 통해 타인을 치유하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원형입니다. 실제로 중독에서 회복한 많은 사람들이 상담사나 후원자가 되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원형의 힘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융은 이를 개성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개성화란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그림자 등 내면의 모든 대립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분열되지 않은 온전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평생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융은 보았습니다. 중독은 바로 이 개성화 과정의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중독은 진실을 추구하는 대신 안락함과 도피를 추구하고 내면의 삶을 마주하는 대신 억압하며 의미와 자기인식을 따르는 대신 강박에 이끌려 결국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중독이 주는 일시적인 쾌감과 안정감은 마치 온전함을 찾은 듯한 착각, 즉 가짜 온전함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내면 탐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따라서 융의 관점에서 회복이란 단순히 약물을 끊는 행위를 넘어 멈춰버린 개성화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기 인식을 통해 온전함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칼 융의 이론들은 매우 깊은 통찰을 주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시성이라는 개념은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동시성이란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를 꿈에서 본 바로 다음날 아침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특정 차종을 사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온 세상에 그차만 보이는 것 같은 경험입니다. 융은 자신의 환자 사례를 통해 동시성의 대표적인 예를 설명합니다. 한 지적인 여성이 치료에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꿈에서 황금풍뎅이 장식을 선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순간 창문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융이 창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황금풍뎅이와 아주 흡사한 풍뎅이 부치가 있었습니다. 융은 그 벌레를 잡아 환자에게 건넸고 이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그녀의 저항은 무너지고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확증 편향, 즉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려는 경향으로 설명합니다. 차를 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 차가 더 눈에 잘 띄게 된 것일 뿐 실제로 차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의 과학적 원인이 아니라 개인이 그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단순한 우연일지라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하고 있던 사람에게 나타난 의미심장한 사건은 회복을 향한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자신에게 치유의 길로 나아가라고 속삭이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융이 활동했던 시대가 20세기 초중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의학과 약물,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이 발전하기 이전이었죠. 그의 이론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이나 초월적인 경험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그림자를 탐구하는 것만큼이나 운동이나 명상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 역시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융의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중독을 도덕적 실패가 아닌 의미를 찾아 헤매는 영혼의 깊은 고통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비난하거나 교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했습니다. 그의 언어를 통해 우리는 우리 모두가 내면의 깊은 상처를 직면하기 두려워하며 그 고통을 가리기 위해 무언가에 기대려 한다는 보편적인 진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꼭 약물이나 알코올이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중독적인 도피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통해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을 더 쉽게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하고 흩어진 내면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이전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혹은 주변의 누군가로 인해 함께 아파하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회복은 가능하며 그 길의 끝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눈부신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중독이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두 개의 뇌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심연이 존재합니다. 왼쪽의 뇌는 가끔 술 한 잔의 즐거움을 누리거나 기분 좋은 무언가를 경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뇌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시작된 갈망은 그것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가두고 있는 중독의 뇌입니다. 중독은 단순히 약물이나 알코올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씨름해봤을 법한 보편적인 인간의 고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멈출 수 없는 강박,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좀처럼 끊어내지 못하는 부정적인 습관의 반복입니다. 밤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또다시 무의미한 스크롤링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인스턴트 음식이나 카페인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며칠도 못 가 다시 그것들을 찾고 있는 자신에게 실망한 적은요? 머리로는 이것이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나의 일부, 나의 뇌는 왜 그것을 이토록 갈망하는 것일까요? 이성과 욕망 사이의 이 기이한 단절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대 뇌과학은 중독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중독성 물질들은 우리 뇌의 보상회로, 특히 측좌액이라 불리는 부분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와 쾌락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죠. 이 도파민의 홍수는 우리의 모든 주의를 그 물질에만 고정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재설계됩니다. 판단, 자기통제,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이 기능은 약화되고 뇌는 마치 해킹당한 컴퓨터처럼 오직 그 물질을 갈망하고 추구하도록 프로그램됩니다. 처음 한 잔의 술, 처음 한 번의 경험은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더 이상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뇌라는 심리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설명은 어떻게 중독이 작동하는지는 알려주지만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토록 정교하게 설계된 우리의 뇌가 왜 스스로를 파괴하는 덫을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을 만나야 합니다. 칼 융은 프로이트의 제자였지만 인간 정신의 더 깊은 차원, 즉 영적인 영역에 주목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간 인물입니다. 그는 중독을 겪는 사람들이 단순히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 즉 깊은 연결감과 삶의 의미, 충만함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릇된 방법으로 그것을 약물이나 중독적인 행위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창시자인 빌 윌슨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근원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라틴어로 알코올은 스피리투스입니다. 이 단어는 가장 숭고한 종교적 체험을 의미하는 단어인 동시에 가장 타락한 독약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융에게 있어 중독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영혼의 갈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 역시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첫 단계로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 안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지?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되뇌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내 안의 낯선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그 모습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기억, 그저 까맣게 잊고 싶은 내면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싶은 나의 일부. 칼 융은 바로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억압된 모든 것들의 총체입니다.
사회와 문화, 가족, 종교로부터 나쁜 것이라고 규정된 욕망,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들이 모여 형성됩니다.